안녕하세요. 매일 재테크한 남자 리치판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부동산 뉴스 속에 감춰져 있는 투자적 인사이트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사는요.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정이라고 하는 다소 좀 무겁고 좀 어려워 보이는 내용이에요. 하나하나 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을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서울특별시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을 5월 8일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이 지구단위 계획 단위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훨씬 더 좀 빨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좀 그동안 막고 있던 규제를 완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세권 사업 기준 완화 근거 마련은요. 사실은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들 누구나 역세권에 거주하고 싶죠. 하지만 역세권은 이미 역 근처에 개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도심이라고 불리는 기존의 아파트가 아닌 다른 빌라나 단독주택, 상업시설들로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개발이 돼서 어떤 상업시설과 함께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별도로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역세권 사업지에 대해서는 이 여러 가지 입지, 면적, 접도 요건, 비주거 비율, 채광 방향 높이 기준 등이 상당히 기존에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 무언가를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인근에 다른 건축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결국에는 뭐냐면 해당 지역의 사업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극대화시켜주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지자체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무슨 맨날 비난하는 게 닭장이니 뭐니 하면서 초고밀 개발된 아파트들을 비난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주하는데 좀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 옵션으로 봤을 때 거주하기가 편안하지만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지하철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거주할래? 아니면 좀 과밀이 돼가지고 좀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 초역세권에서 거주할래? 라고 했을 때 이게 무조건적으로 용적률이 높은 곳은 피할래요? 라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한테는 용적률이 높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하철 바로 근처에서 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거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역세권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 이런 곳들이 상당히 가격이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투자자들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층주거지 계획 수립 기준을 개선을 해서 이 가치,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충족시킬 경우에 용적률을 더 후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의무이기 때문에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개발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 규제적인 내용들 같은 것들을 조금 줄이거나 삭제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이 또한 사업성을 조금 보존해 주겠다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처리 방안 관련된 부분도 지자체가 그 갖고 있는 땅을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자체 땅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매각하는 형태로만 그동안은 진행했었거든요. 지자체가 매각을 하면 이제 사업비가 증가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탬은 되겠지만 이 지자체의 그 부지가요. 하지만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유상 매각뿐만이 아니라 무상 양도를 해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인프라, 문화시설 그런 것들을 기부 체납한 형태로 이 현물로 기부 체납하는 형태로 좀 다양화를 추진시켜서 그냥 비용 증가만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요 역시도 이 세 가지 모두가
조금이라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들의 개발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러 가지 옵션을 서울시가 옵션을 건다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 부분 시행 지침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 서울시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에다가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너희가 책임 갖고 이 부분과 관련되는 거를 규제를 최소화시키면서 운영을 어쨌거나 지자체가 운영을 자치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속도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곳을 먼저 개발할 거든지 이런 순번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거를 자치구가 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모든 거 다 처리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 그 자치구마다 25개의 자치구가 다 사업을 추진하고 할 때 그걸 검토하는 데마다 서울시가 상당한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그로 인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많은 권한을 자치구에 좀 부여를 하면서 좀 속도가 각 구별로 자연스럽게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부분과 또 맞아 떨어지는데요. 신속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유도하겠다라고 해서 자치구가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를 이제 이거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이걸 운영을 하려고 했을 때는 비용적인 부분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을 이제 보조급 형태로 해서 조금 이 부분을 좀 인센티브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금전적인 부담을 덜한 상태로 그 자치구 내에 있는 시민들이 거주 환경이 좋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좀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파트 높이 계획 관련 개선입니다. 이 높이 기준을 자체 폐지를 했다고 하는 게 이제 서울시는 35층 이상은 올라가선 안 돼.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높이에 대한 기준을 적어놨었거든요. 그 기준을 좀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높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 50층까지는 허용, 뭐 35층은 안 돼. 뭐 이런 형태로 뭔가 딱 정해놓은 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쪽 지역에는 조금 고밀 개발을 해서 높은 층수로 개발해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진행이 될 텐데 아마도 다른 지역과 영향이 좀 적으면서도 이 뷰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워낙 높은 그런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이런 형태로서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했던 이 평균 층수 산정 방식이라고 했던 것이 평균 층수가 몇 층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할 때 가장 그 높은 동에 해당하는 부분, 뭐 10층짜리, 8층짜리, 6층짜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10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 코어별 층수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하는 거는 10층짜리, 8층짜리, 6층짜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가운데 있는 8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평균 층수 관련된 부분의 산정 방식도 조금 더 조합 측에다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한강변 쪽에 있는 것들은 고층으로 세우고 좀 뒷동 같은 경우에는 저층으로 세워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아파트에 대한 층고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한강을 마주보고 있는 뭐 압구정이라든지 뭐 그런 지역들, 네,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훨씬 더 가치가 빛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수립을 한다라고 한 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나올지는 사업을 추진되는 걸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뜩이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된 기대감이 워낙에 높은 서울시에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외에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아직 지역 구역 지정도 되지 않았던 초기 재개발, 썩빌 이런 거와 관련돼서도 역세권에 관련된 부분이면은 반드시 서울시가 가만히 놔두지 않고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서 절대적인 가격은 그래도 재건축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는 저렴할 거기 때문에 그런 지역까지 다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형태라든지 다주택자의 대출을 좀 나오게끔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지금 규제 완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맞물린다라고 하면 다주택자들한테는 주택을 매도하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라고 하면요, 다주택자의 돈의 흐름, 다주택자의 선택이 어디 받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1, 2년 동안의 트렌드는 지방에 있는 공시지가 1억 이하가 다주택자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이제는 거기서 돈을 벌고 매도한 그 자금을 바탕으로 다시 서울의 썩빌이라든지 도심 인근에 있는 역세권 인근에 있는 주택들로 매수세가 좀 몰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두렵긴 하지만 돈이 벌릴 거라는 기대감이 생긴다라고 하면 취득세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매수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파트 자체 높이 기준을 폐지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딱 잘라가지고 기형적인 모양으로 건축을 했었어야 되는 과거 기준과 다르게 의사결정에 따라서 완벽한 형태를 갖춘 그런 도로와 인접한 곳에서도 건축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아파트 층수 높이 기준도 개선된 것이 이 평균 층수 가장 높은 층을 기준으로 했던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이 동들에 있는 것 중에서 코어 동들의 평균 층이 몇 층이냐로 해가지고 기준이 완화되면서 조금 더 합리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부동산 주요 뉴스를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서울시의 움직임이 매우 변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다 보니까 조금 더 개발적인 호재와 관련된 공약들을 내걸고 있는 것도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워낙 강하게 보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가 서울시 아파트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